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입값 문제를 풀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입값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 상수 C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반을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식에다 대입을 할 생각입니다. 예제 1번을 보면은 y프람 앞에 개수가 1로 되어 있죠. 그럼 표준형 모델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뒤에다 썼습니다만 여기 탄젠트 x가 바로 px 역할하고 오른쪽에 sin x가 qx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가 탄젠트 x예요. 탄젠트 x dx 가로 열고 인테그랄 q가 sin 2x예요. sin 2x 그리고 2의 인테그랄 px입니다. px가 탄젠트 x죠. 탄젠트 x dx 그리고 dx고 반드시 상수 c를 붙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공식 자체가 앞부분은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렇게 되는 것은 적분인자를 나눠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게 됐어요. 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이고 여기 2의 플러스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예요. 그리고 앞부분을 적분을 제대로 했다면 앞부분의 적분하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적분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마이너스 승이니까 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sin x를 나오면 얘는 sin x 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요건 금방 계산하니까 qx 오른쪽에 나면서 곱하고 적분만 한 다음에 계산하면 의외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탄젠트는 다시 쓰면 이런 말이죠.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인데요. 이 탄젠트를 적분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적분교 안에다 집어넣고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탄젠트 x dx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죠. 근데 여기 잘 보면 분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적분을 계산할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혹시나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만일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된다면 당연히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수 있죠. 따라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밑에 2를 취해놨군요. 그래서 여기다 밑에 2를 취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는 밑이 2고 지수로고 지워지고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보통 절대가 안 붙이고 그냥 사용했었죠. 여기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여기 C가 그 역할을 보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앞부분을 계산한 결과는 이런 계산 결과에 의해서 코사인 X가 나왔습니다. 코사인 X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여기 사인 2X인데요. 사인 2X는 풀어서 쓰면 2신코죠. 사인 2X 2신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요 뒷부분의 적분은 앞부분의 적분의 역수와 같다 했었으니까 앞부분이 코사인 X로 나왔으니까 뒷부분은 당연히 코사인 X 분의 1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코사인 X 서로 약분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코사인 X, 그 다음에 인테그랄 2배 사인 X, 그 다음에 dx 플러스 C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적분 어렵지 않죠?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코사인 X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에는 구했는데요. 이 문제 초입값 조건이 있습니다. x가 제로일 때 y가 1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마저 여기다 대입할까요? 이때 x가 0일 때 y가 1이라는 조건을 대입하니까 x에 0을 대입합니다. 코사인 제로 1이에요. 코사인 제로 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되는데 코사인 제로 1이거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y값은 1로 약속을 했으니까 1입니다. 따라서 얘를 넘기니까 c가 3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초기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볼까요? 그래서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배 코사인 x 플러스 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일반을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많이 써보세요. 많이 손에 익을 정도로 많이 써봐야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학 자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다 보면은 쉽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조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지는 말고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세요. 수학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모든 정리를 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여기 공학수학 교재에 나와 있는 많은 정리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번을 다루기에 앞서서 예제 2번은 공학적인 응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은 전기 회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교재 제2장에서도 전기 회로 문제를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나 또는 대학 1학년 교과정에서 배웠던 물리학 교과정에서 다뤘던 이 전기 회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공학수학 교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와 그리고 기호표기 그리고 단위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레지스터라는 저항기를 기호표기로 R, 레지스터의 약자를 써서 R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항의 단위는 옴으로 사용합니다. 인덕터란 말, 우리 보통 이제 유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인덕터는 우리가 기호로 L로 표시를 할 것이고, 이제 이 인덕터의 단위는 헨리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은요, 그 다음에 Electric Motive Force에서, 보통 약자로 E, M, F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E라고 써서 표시를 하고요. 요 T는 독립변수가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임의 약자를 써서 T를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은 이렇게 표시하고 단위는 볼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커런트 또는 그냥 약자로 커런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류는 그래서 여기 I로 보통 표시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페럿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전하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우선 다음 같은 회로를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저항과 그리고 인덕터를 가지고 있는 유도기를 갖고 있는 이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회로, RL 직렬 회로입니다. 저항을 지나는 전압 강화 볼테이지 드롭은 RI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RI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I는 전류입니다. R은 저항이고요. 또한 인덕터를 지나는 전압 강화는 인덕터를 L로 쓰고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율이죠. 그들의 총합은 이 전압 강화와 그 다음에 저항을 지나는 전압 강화하고 인덕터들을 지나는 전압 강화의 총합은 그 회로의 외부 전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 저항을 통과할 때의 전압 강화와 인덕터를 통과할 때의 전압 강화의 총합은 이들의 총합은 외부 전압과 같습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기전력 또는 이제 외부 전압 ET와 같습니다는 얘기고, 이것을 수학기호로 표시하니까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인덕터들을 지나는 전압 강화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전압 강화를 뒤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두 전압 강화의 총합은 기전력과 같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니까 이와 같이 나타내졌는데요. 이 모양을 잘 들여다보니까 바로 앞서 약속했던 일개 선형 미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얘가 표준형 모델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인덕터의 값들을, 이 인덕터 이런 것들은 다 상수값으로 주어집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문제 안에서 주어지는, 회로 문제 안에서 주어지는 적당한 어떤 상수값이 주어질 테고, 그 상수값이니까 뭐 0은 아닌 상수값이라 보고 양변을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전압법칙을 만족하는 이 미분방정식의 모양을 살펴보니까 전류의 변화율이에요. 양변을 L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L분의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I 이퀄, 여기는 L분의 E와 같이 됐습니다. 독립변수 T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Y 대신에 I로 쓴 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델하고 비교해볼까요? Y' 플러스 PX, Y 이퀄 QX 꼴에서 독립변수가 X 대신에 시간을 나타내는 T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Y 대신에 I를 쓴 거니까 I' 플러스 PT, I 이퀄 QT 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모양이 일개 선형 미방 모델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압법칙을 만족하는 이 미분방정식은 일개 선형 미방이므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개 선형 미방의 해를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전기 회로 안에 있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전류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일개 선형 미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형 미방이므로 해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하도록 하죠. 전류 I를 구합니다. 자, 공식에다 바로 대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인테랄 PX L분의 R이 되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T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랄 Q, Q가 L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2의 인테랄 P, P가 여기 있습니다. L분의 R 그리고 DT 그리고 DT 플러스 C입니다. L분의 R은 상수입니다. 여기서 이 기전력만 독립변수 T를 갖고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상수니까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2의 마이너스 L분의 R 바깥으로 나가니까 1을
적분하니까 t만 남죠. 이렇게 됐고 인테그랄 L분의 2 그리고 2에 얘도 마찬가지로 L분의 R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2를 적분하니까 t 그 다음에 dt 플러스 c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될 것이고 이걸 적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수함수의 적분은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거꾸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치환 적분하면 됩니다만은 간단한 경우라면 바로 적분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얘 미분에서 이거의 부정적분이 이거라 아직 여기 앞에 상수 붙여야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부정적분이 이런 모양이라면 요거의 도함수가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럼 얘를 미분할 때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 지수를 미분하다 보면 요거 당연히 요거 한 번 더 내려와야 되죠. L분의 R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써본 다음에 나중에 정돈할게요. 자,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L분의 R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L분의 2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L분의 2가 다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한다면은 여기는 L분의 2가 나타나게 하려면은 요 R이 소거되고 L은 남아있고요. 그래서 R은 소거되고 2가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요건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 뿐이고요. 자, 봅시다. 요거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미분해 볼게요. 지수 미분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 나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니까 지수 다시 미분해야 되죠. 여기 앞에 L분의 R이 붙습니다. R 약분될 것이고 남는 건 L분의 2.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의 부정적분은 바로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R분의 2 곱하기 2의 L분의 RT 승입니다. 요거의 부정적분이 구해졌고 1 플러스 C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전개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개를 하게 되면 입력 함수에 대한 출력과 그 다음에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그 함수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출력 함수들의 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 전개를 하니까 여기 지수법칙 적용해서 이거 지워지겠군요. 그렇죠? 똑같이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승이고 여기는 2의 L분의 R 플러스 L분의 RT 승이거든요. 서로 지워지고 남는 것은 R분의 2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R분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니까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승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전류 I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류 I를 계산해 보니까 일반회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초기값 조건이 주어져 있어야만이 요 C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값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특징이 나타나는군요. 뭐냐면 이 앞서 다뤘던 이 RL 회로에서는요. 시간 t가 계속 무한히 흘러가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양의 상수거든요. 마이너스 승이 있죠. t가 무한 들어가면 0으로 가겠군요. 그래서 리미트 시간이 계속 흘렀을 때 이 RL 회로상에서의 전류는 언제나 일정한 상수값 R분의 2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값의 선택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럼 만약에 초기값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초기값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를 찾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왼쪽 가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유도했던 이 RL 회로에서의 전류 I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아까 다 유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초기값 조건이 주어져야 C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T가 무한대로 할 때 초기값 조건에 상관없이 이 전류는 R분의 2에 가까워지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 다음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 수평축은 시각 T를 나타냅니다. 세로축은 전류 I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것은 어떤 상수값 R분의 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과 여기 빨간색은 뭘 나타낼까 하는 문제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t가 무한 들어가면 이거 0으로 가니까 우리는 여기서 초기값 조건이 만약에 여기 R분의 2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또한 초기값 조건이 R분의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초기값 조건이 R분의 2라는 상수값보다 작은 상태라면 자, 초기값 조건 t가 0일 때죠. 여기가 t가 0일 때입니다. t가 0일 때 이때 여기가 바로 I0 값이 나타나겠죠.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면서 비록 처음에는 R분의 2보다 작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R분의 2에 가까워집니다는 것을 그림으로 형상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초기값 조건 T가 0일 때 요 점이 바로 T가 0일 때 I0 값입니다. 이 I0 값이 바로 초기 전류가 R분의 2라는 상수값보다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항분의 기준력의 값보다 이 비율보다 크게 만약에 초기 전류가 주어져 있었다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앞서 다뤘던 요 상수 있죠. 요 상수 R분의 2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초기 조건이 만약에 이 값보다 작으면 밑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근사조로 접근하고 초기 조건이 이렇게 R분의 2보다 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감소하면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면서 결국은 극한값 R분의 2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초기 전류값이 얼마든 간에 이 RL 회로상에서는 일정한 전류값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교재 예제 2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 2번은 앞서 다뤘던 거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하나하나 값을 다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수치를 대입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준력은 48, 그리고 저항은 48V, 저항은 11오hm, 그리고 인덕터는 0.1 헨리인 RL 회로에서 전류 IT를 구해보세요. 초기 조건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결과를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결과가 전류 I는 R분의 2, 이거 다 지금 유도를 하고 계산도 했었으니까 이 계산 결과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하나하나 대입을 하도록 하죠. 저항은 11ohm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단위를 생략하고 숫자만 쓰면 11분의, 그리고 기준력은 48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L은 0.1 헨리고요. 그리고 R은 11ohm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거 다시 쓰면은 11분의 48 플러스 C2에 요거는 0.1은 10분의 1이에요. 역술차니까 마이너스 110 이렇게 되겠군요. 0.1은 10분의 1인데요. 뒤집어 놓으니까 10배를 곱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초기값 조건이 T가 0일 때 초기 전류는 0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T가 0일 때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T 대신 0을 대입합니다. 이형성 1이 되죠. 그러면 전류 I는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11분의 48 플러스 C. 그래서 C의 값은, T가 0이면 이형성 1이고요. 11분의 48 플러스 C인데 그게 0이라 했으니까 전류 I는 0이 된 거예요. C는 마이너스 11분의 48.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전류 I를 구할 수 있는데요. 11분의 48이 공통항이니까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가 되겠죠. 2의 마이너스 110t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다 뭐 t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류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값을 대입하고 이제 계산기 도움이 있어야겠죠. 계산기를 구하면은 이제 전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 RL 전기회로에서의 이 전류 문제는 일개 선형 미방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지금 예제 3번은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제 3번의 문제는 혈액에 있는 어떤 그 호르몬 레벨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서 수학적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수학적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소수점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예문을 가지고서 일개선형 미방의 응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교재에 있는 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교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은 뒤에 가서 다시 다른 예문을 통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보다 보면 해에 대한 용어를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런 예문을 다른 예문을 갖고 설명하기로 하고 예제 3번 대신에 다른 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의 혼합 문제는 이미 앞에서 변수불량 미분 단원 안에서도 그 변수불량 미방의 응용 문제로서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수불량 미방에서 접근해왔던 이 미방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 미방은 또 다르게 본다면은 일개 선형 미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앞서 다 배웠던 거니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AT가 일정 시간에 용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전체 양이라 한다면 소금의 변화율은
유입되는 소금의 양에서 유출되는 소금의 양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200리터의 탱크에 증류수가 채워져 있어요. 증류수라는 얘기는 소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을 말하죠. 소금이 전혀 없었는데요. 자, 이제 T=0이라는 이 시각부터 시작해서 농도가 매 리터당 0.5kg의 소금을 포함하는 용액이 매 분당 5리터의 비율로 탱크에 들어가고 잘 휘저어진 용액이 같은 비율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T분의 탱크에 포함되는 소금의 양을 Ykg이라 한다면, 자, 이제 계속 이 과정을 거쳐서 계속 무한히 한다면은 나중에 이 물탱크 안에 소금의 양은 얼마큼 남아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물탱크가 있다라 보고요. 유입되는 어떤 밸브가 있어요. 그리고 유출되는 밸브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안에 증류수가 처음에는 200리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금은 0kg이 있었던 거죠. 이 안에는 소금이 전혀 없었어요. 증류수만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유입되는 소금이 있습니다. 매 분당 5리터가 유입되죠. 매 분당 5리터의 소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때 1리터 안에는 0.5kg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맞춰볼까요? 그러면 매 분당 유입되는 소금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분수 곱하기 분수권이니까 약분한 거예요. 5 곱하기 0.5니까 2.5kg입니다. 그래서 매 분당 2.5kg의 소금이 유입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증류수였었는데 들어오는 소금의 양은 매 분당 2.5kg이고요. 잘 휘져서 농도가 균질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을 우리 편의상 여기 써있죠. Ykg이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kg이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잘 휘져서 같은 비율로 배출되려고 합니다. 같은 비율로 빠져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빠져나는 소금의 양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빠져나는 소금의 양은 이제 매 분당 같은 비율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5리터만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1리터에 얼마만큼의 소금이 녹아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200리터 안에 Ykg의 소금이 녹아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비례해서 또 균질하게 잘 휘저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균질하다고 봤을 때 그냥 간단한 비례 관계를 씁니다. 200리터의 Ykg의 소금이 녹아있다면 당연히 1리터에는 200분의 Ykg의 소금이 녹아있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역시 빠져나가는 소금의 양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 분당 이렇게 곱하면 자, 여기 40분의 Ykg의 소금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소금의 양은 매 분당 2.5kg, 나가는 소금의 양은 40분의 Ykg이에요. 따라서 소금의 변화율을 Y'이라 한다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 Y'은 유입되는 소금의 양은 2.5kg, 유출되는 소금의 양은 40분의 1 Yk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잘 보면 우리는 앞에서 이걸 변수분량으로도 풀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변수분량으로도 물론 풀 수 있지만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얘를 모양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40분의 1 y는 이퀄 2.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뭐예요? y' 플러스 pxy = qx 꼴이죠? 맞습니다. 얘는 마치 일개선형 미방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소금물의 혼합 문제는 변수분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형미방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일개선형미방 해법에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y는 2의 마이너스 인테랄 p죠. 40분의 1 dt 독립변수 t입니다. 인테랄 q가 2.5예요. 2.5 2의 인테랄 p 40분의 1 dt 그리고 dt 플러스 c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 40분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거고 2를 적분하면 t가 됐습니다. 인테랄 2.5 그리고 2에 역시 여기도 이거 적분하면 40분의 1 t승 dt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2에 마이너스 40분의 1 t승이 될 것이고, 자, 이거 적분을 바로 하죠. 아까 마찬가지로 뭘 미분해서 이게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식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이게 40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서 40분의 1에다가 뭘 곱해서 이것이 2.5가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x를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요. 2, 4, 80
이거 100이군요. 여기다 100 이렇게 되겠네요. 실제로 요거 미분해 볼까요? 40분의 내려와서 0을 하나씩 지워지니까 4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5, 2.5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이거고 이거의 적분이 이거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치환 없이 바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승 플러스니까 서로 소거될 것이고 이제 남는 것은 100 그리고 플러스 C 2n 마이너스 40분의 1 t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소금의 양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실 초이값 조건에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이왕 하는 거 초이값 조건도 마저 해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처음에는 증류수였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t가 제로일 때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죠. 자, 이제 좌변 y는 0이고요. 그리고 100 플러스 t가 0일 때 2형세 1 c만 남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c는 그럼 마이너스 100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 물탱크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y는 이퀄 100 마이너스 100 2에 마이너스 40분의 1t승입니다. 100으로 묶어서 표시해 볼까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0분의 1t승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을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t가 무한대로 하니까 0으로 가겠군요. 마이너스 지수승입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100, 단위는 kg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 물탱크 안에는 언젠가는 계속 무한히 가는 거죠. 그러면 100kg에 수렴합니다. 즉 이 물탱크 안에는 이 물탱크에 이런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계속 반복되면 이 안에는 100kg의 소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호수가 오염되어 있을 때 또는 하천이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안에 오염물질이 몇 킬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오염된 하천이나 또는 호수를 정화시키려고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유입되는 물은 순수한 물을 유입시키면 돼요. 즉 이 문제를 그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소금의 양이 0.5kg이다 라고 했는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0kg이 들어오게끔 하고요. 여기가 0이 되게끔 하고 자, 처음에 여기 오염물질이 지금 소금이 0이었습니다만 오염물질이 만약에 100kg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순수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요. 잘 휘져서 내보내고 순수한 물을 흘려서 들여보내고 잘 휘져서 내보내면 빠져나가는 양이 있겠죠. 그러면 계속 그러면 언젠가는 자꾸 여기가 희석되겠죠. 희석되어서 농도가 낮아질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수를 정화시키거나 할 때 며칠이 걸릴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배웠던 문제를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교재 연습 문제 같은 데 보면 어떤 호수에 물을 정화시킨다 하는 예문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응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선형 미분방정식을 다뤄봤었습니다. 일개 선형 미분방정식 응용 가치가 아주 큽니다. 비록 우리가 본문에서 다뤄지는 예문 몇 개를 다루지 않았었습니다만 연습 문제 같은 데를 보면 더 많은 응용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일개선형 미방의 해법도 배웠으니까 이제 식만 세울 수만 있다면 또 일개선형 미방으로 표시가 된다면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어서 비선형 미방의 해를 구하는 문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